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 이거 제가 페이지까지 적어놨습니다. 354페이지. 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금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전자산을 뭘로 정의하냐의 문제인데 네. 주가가 빠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가하고 금값하고 같이 간 적 되게 많거든요. 그러게요. 주가가 급락할 때 미국 그 금가격도 같이 급락했어요. 금가격 급락할 때 주가도 같이 급락했고 오를 때 같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아요. 투자 자산으로. 예,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주가 빠질 때 얘는 뛰어오를 거야. 안 그래요. 오히려 주가하고 가장 반대로 잘 가는 건 달러 같은 것들, 엔 같은 것들. 얘네들이 이제 오히려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금을 순수하게 안전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금에는 투자 수요가 많다. 투자 수요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금 투자는 손해를 안 본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위험할 때도 좋고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꽃놀이패 아닙니까? 사놓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죠.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안전자산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는데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이죠. 금은 계속 우상향. 근데 금이 고생했던 시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금이 이제 1979년도에 금 사셨던 분은 잠깐만요. 79년도에서 2008년도면 한 40년 됐나요? 예. 40년간 전고점을 못 들어왔어요. 1980년도나 이럴 때 만약 금을 샀으면 그때도 돈은 풀렸을 텐데. 그게 1979년에 볼커가 등장해서 풀려있던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줄어들게 되니까 금 1온스당 돌아다니는 달러가 줄어들었죠. 온스당 한 800개의 달러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쫙 긴축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이게 막 쪼그라들었던 금 거죠. 대비. 그래서 금 가격이 800불까지 올랐던 게 200불까지 빠졌었습니다. 예, 그게 90년대의 기억이었고요. 두 번째 기억은 2011년도 10월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금 가격이 온스당 제 기억에 1950불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금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는 이때도, 유럽 재정 위기 막 터졌을 때 좀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할 때. 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한다고 해서 달러를 많이 푸니까 이게 금 가격을 밀어 올렸었던 이제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도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금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붙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물론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그 전고점 돌아오는 게 2020년 돼서야 돌아왔어요. 5, 6년 만에. 2011년 고점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예.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고점 따라가는 사람들은 금에 한번 물리면 오래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걸. 물론 이제 앞날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냥 그 뭐냐면은 차익을 내고서 나오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제 책에서도 조언하는 게 그냥 단기 차익으로 금을 접근하거나 환율을 접근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맞추는 것들보다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세워놓고 쟁여놨다가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방법.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금을 바라봐야지 이게 안전자산이야. 이거는 무조건 올라. 깨져도 많이 안 깨지고 오를 땐 제대로 올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한 관점으로. 좋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금 가격 강세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사기 때문이다. 이런 게 또 항상 따라붙잖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조금 꺼리는 것들, 위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 금으로 쏠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가야 된다. 이건 여전히 오케이입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꾸준히 말씀해 주셨죠. 제가 이 책 전에 부의 대이동이라고 2020년도 7월에 낸 책이 있어요. 그때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주식이랑 부동산도 좋지만 달러와 금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에 딱 그 두 가지만 가져가니까 그래서 달러하고 금에 대해서 이제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5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환율도 1,08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이 넘었고 금 가격도 온스당 그때 2,100불 했거든요. 지금 3,000불이 넘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유효하냐? 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금도 마찬가지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20년도에도요.
금 가격이 그렇게 확 뛰다가 네. 중간에 한번 20년도 9월 정도에 그때부터 금 가격이 옆으로 한참 기었어요. 예. 그래서 20년도 9월 수준으로 돌아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4년 고생했어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금이 항상 꾸준히 올라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금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건 여전히 유효해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유예요. 옛날하고 바뀐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블록화입니다. 그래서 달러에서 멀어지고 싶어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이고 달러로 써놨다가 이거 다 동결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달러로 보아놓는 것들보다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외환보유고를 찾아야 돼. 근데 다른 대안이 유로나 엔이나 이거보다는 금이 낫겠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중앙은행이 점점 늘려가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더 늘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지면 전쟁 네. 같은 게 터지잖아요. 금 가격이 뛰어요. 네. 이게 그 미국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뭐냐면 우리 반에 우리 동네에 경찰이 없어요.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아니면 자잘한 사고가 망가지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경찰이 없으면 짜잘한 분쟁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진 않죠. 그게 22년도엔 러시아 우크라이나였고 23년도엔 이스라엘 하마스였고 작년엔 이란 이스라엘이었죠. 네.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뭐 유럽에서도 뭐가 터질 수 있고 뭐 하여튼간 여기저기에서 3차 대전 난다 이런 말씀이면 이렇게 겁주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언제 어디서 자잘한 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 분쟁들이 나타났었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자산이 금이에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한 5% 정도는 네 말이 맞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내 포트의 5%는 금을 담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게 긴 관점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금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에 영향을 받냐면 금은 실물화폐의 대표고요. 그 반대편에 종이화폐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금을 접했던 게 2003년도예요. 예. 그때 1온스당 400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은행에서 이제 금고지기를 했었는데 그때 금 골드뱅킹이 은행에서 시작이 돼서 금 1kg짜리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이게 온스당 400달러였던 데다가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정도 했어요. 예. 지금 온스당 3,000불이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달러당 1,400원이잖아요. 예. 그럼 그때보다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럼 너무 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제 선배들도 뭐라고 했냐면 다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말이 되냐고 그 얘기 다 했어요. 혹시 금값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금값은 비싼가요, 싼가요? 뭐 할 때 다들 이제 금값이네 이러죠. 그건 비싸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용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금은요 반토막이 나도 비싸요. 아. 금은 금 싸다고 한 적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금 너무 싼데 이런 적 있어요? 김치도 금값이고 배추도 금값이고.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금은요 항상 비싸요. 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그 금 1kg을 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산 게 실제로는 안 샀어요. 네. 근데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놨어. 네. 그런 다음에 20년이 지난 지금 꺼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게 400달러짜리가 지금 3,000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올랐지? 이 금이 바뀐 게 있나요? 잠깐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2003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르죠. 그렇죠. 가격이 엄청 올랐죠. 네. 뭐냐면 사업 구조도 다르죠. 예. 완전 다른 회사예요. 애플도 그때와 다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주식은 그때와 다른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예. 금은 2003년의 금과 지금의 금. 그때 걸 집어넣었다가 지금 금고에서 꺼냈잖아요. 달라진 게 똑같죠.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본질은 올랐을까요? 상황과 유동성과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실물화폐 금은 그대로예요. 종이화폐가 타락한 겁니다. 종이화폐가요 많이 타락이에요. 찍힌 거예요. 왜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렇죠. 중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금 1온스당 달러가 400개가 도는 거예요. 400달러. 지금은 3,000개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값이 오를까요? 내년, 내후년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5년, 10년을 봐요. 그럼 금값이 왜 올랐냐? 경기 둔화가 와서 돈을 푸니까. 그렇죠. 또 경기 둔화가 와서 돈을 제대로 푸니까. 코로나가 금가격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그게 마치 이제 실물 자산 가격.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향후 10년을 놓고 보죠. 혹시 전 세계 경제가 한번 침체로 와서 네. 돈을 풀어서 그걸 끌어올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절대 침체는 안 옵니다. 평생 안 올 겁니다. 그럼 안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네. 네 말이 10%는 맞을 수 있네. 어허.
그럼 10%만큼 내 포트에다 금을 담아놔야죠. 그렇죠. 결국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가 빚이 많아요. 예.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빚을 갚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근데 빚을 갚는 건 너무 큰 고통을 따라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종이돈을 풀어서 메워요. 봉합을 시키고 싶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 고통을 갖다가 봉합을 시켜버리고 싶어요. 음. 해결이 아니라 일단은 좀 내려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게 돈 푸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긴축이라는 거, 기근이라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근을 감내하기에는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오랫동안 풍요를 누렸어요. 자산 시장이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근을 갖다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예. 그러면 쉬운 선택을 해요. 쉬운 선택이 뭐냐면 돈 푸는 거. 돈을 찍는 거죠. 종이돈은 찍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이돈을 찍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 계속 사람이 노출이 돼요. 특히 위정자들이. 그럼 질문이 다시 가는 거죠. 향후 10년 안에, 향후 20년 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서 뭐 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 같은 게 펼쳐져서 이걸 메우기 위해서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5년 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담는 거예요. 그 담아놓고 확률만큼,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 확률만큼. 근데 막상 내년에 그게 온 거야. 막 갑자기. 그러면 땡큐죠. 그냥 나오면 되죠. 그거 갖고서. 그 리스크는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런 겁니다. 자, 6개월 안에 나와야 돼요. 6개월 딱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년간 물려있으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럼 초조해져서 이거 실수합니다. 100%. 그러니까, 근데 예. 10년 보고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끝내요. 그럼 땡큐죠. 땡큐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자산, 달러라는 자산, 엔이라는 자산을 담을 때는 긴 호흡을 접근하시고 중간에 땡큐 하면서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게 포트폴리오의 확률로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산 배분이고 네, 포트폴리오고. 그렇죠. 네네. 그 관점으로 봐라. 네네. 6개월 후에 금이 어떻게 될까? 네네. 뭔가 이제 홀짝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언뜻 이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도 이제 트럼프가 한참 막 우리가 뭐 비축할 거다, 전략 자산으로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압류한 것만. 네네. 그래도 연준도 우리도 법적으로는 연준이 비트코인을 살 수 없어라고 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니까 코인 가격 뚝 떨어지고. 네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정말 비축 자산으로서 전략 자산으로서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코인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썰들도 많은데 참고로 그러면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원유예요. 예, 에너지. 근데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그리고 이 전략 자산은 결국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략 자산을 그러면 쌀 때 사놔야 되나요? 비쌀 때 사놔야 되나요? 쌀 때 사는 게 좋죠. 상식이죠. 예. 그래서 원유도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70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 자 지금이야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안 팔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코인을 또 사서 전략 자산으로 담겠습니다. 만약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싸게 사야 되나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오, 그러면 약간 블러핑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만약에 살고 싶으면 원유도 자 지금 오늘부터 원샷으로 다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바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 사는데 예. 원샷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조용히 이렇게 사서 그쵸. 모으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을 공개 매수할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전략 자산이라면 그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코인을 잘 몰라요. 근데 전략 자산이 원유를 전략 자산으로 쓸 때의 전략을 보면 아하. 정말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르고 원유가 시장에 모자랄 때 그때 던져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때 그럴 때 이제 원유를 밑에서 받쳐주면서 미리 쌀 때 쟁여놓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인의 성격은 모르지만 전략 자산의 운용은 이런 방식을 좀 고민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그래서 것 뭐 그냥 같아요. 예. 충동적으로 충동 구매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오늘 살게요.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죠. 다만 이게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전략이 또 노출되면 또 그럼 또 안 될 테고요. 바꾸겠죠 아마. 예. 그 아까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이야기를 아, 네. 조금 더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미국채 뭐 ETF나 이런 거 수익률보다
한국채 그 ETF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거. 아, 네네. 그렇죠. 금리가 더 많이 내려왔고 그만큼 네. 우리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경기도 훨씬 더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인하 여력이 또 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부터는 좀 제약적이라고 봐야 맞는 걸까요? 그 여력은 있어요. 근데 여력이 있는데 한은에서 이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그 한은 총재님 코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물가하고 성장만 봐서는 안 된다. 음. 그럼 뭘 봅니까? 답은 간단해요. 금융안정을 같이 봐야 된대요. 금융안정에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 네네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미국하고 금리차가 벌어져서 달러가 빠져나가서 달러 환율이 확 뛰는 것.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때 다른 나라는 성장, 자기 나라의 성장과 물가만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더 보죠.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나.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이 돼 있고 성장이 둔화돼서 금리 낮춰야 될 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잖아요. 네. 그럼 못 내려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리고 내지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돼 있어요. 그럼 내리면 되겠네. 근데 환율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그럼 못 내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복잡해. 봐야 되는 게 4차 함수죠. A, B, C. 그러니까 성장하고 물가만 보면 2차 함수인데 여기다가 변수가 많은 거예요,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그러니까 다차원 방식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그럼 볼게요. 성장하고 물가만 보면은요. 지금 금리 많이 내려야 돼요. 네다섯 차례 내려도 되거든요. 근데 뭘 말씀드렸냐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늘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거 이제 다시 더 지정했죠. 지정됐더라고요. 용사까지 껴가지고. 만약에 이거 지정 안 하고 부동산 가격이 더 뛰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2분기에도 못 해요. 음. 가계부채가 폭증을 해버리면 그럼 멈춰서 해야 돼요. 네. 그게 금융안정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두 번째는 환율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하고 가계부채까지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성장과 물가만 감안했었을 때는 금리를 4-5차례 낮출 수 있어도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하고 환율이라는 금융안정까지 감안하잖아요. 2-3차례 인하 정도가 어느 정도 적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 조건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를 그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부동산을 잡으려고 다른 경기를 다 박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핀셋 규제로 가야죠. 핀셋 규제는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묶으면서 이쪽이 안정세를 보이면 그때 가계부채가 증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네네.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율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사실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 미국이 너무 탄탄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할 때 곤혹을 치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2분기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국은행이 운신의 폭을 넓혀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만 놓고 보면은 계속 더 내려야 낮춰야죠. 하는 거고. 더 낮춰야죠. 근데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3월 19일에 녹화하고 있는데 네네. 저녁에 오늘도 이제 각 부처 장관들 서울시장 다 같이 이제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예. 뭐 절체절명의 어떤 숙제 과업 같은 걸로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진정이 돼 있어야 또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환경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책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어떨까, 한국 경제가 어떨까. 경제가 강하잖아요. 그럼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경기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미국 경제보다 강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그러고 걸릴 것 싶네요. 같지 않으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옛날에는 2020년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던 게 상시화돼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우리 금리 원래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뒤집어진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2022년부터 뒤집어졌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 경기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언제쯤 돌아옵니까? 그 얘기는 언제 우리가 미국보다 경기가 좀 더 좋아집니까? 이 얘기거든요. 다시 한 3% 성장하는 국가로.
어려워 보입니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3%로 성장하려면 예. 지금 요번에 한은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 1.5 찍었고 그렇죠. 내년 성장률 전망 1.8 찍었어요. 예. 근데 그 뒤가 더 무서웠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5년간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8%. 이 잠재 성장률이 1.8%라는 얘기는 웬만큼 왜 암만 잘 먹어도 1.8cm 크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제 앞으로는 매년 1.8cm 크는 게 고작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럼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쪄요. 그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률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30년대에 가면 그 잠재 성장률이 또 내려와요. 1%대 초반으로. 예. 2040년대 가잖아요. 0%대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잠재 성장률이 우리랑 똑같아요. 2%거든요. 2%대. 그게 그 G1 국가에서. 웰스 파고에서 네. 저도 물론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강하면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3%가 될 수 있대요. 더 올라가요. 만약에 3%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매년 1.8%씩 크는 나라예요. 미국의 사이즈가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네. 미국은 우리보다 15배인데 매년 3%가 크는 나라예요. 복리로.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드려보죠.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게 당장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좀 막막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저는 책에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성장이 너무 예외적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나라 끝났다, 힘들다, 답 없다라고 했던 게 외환위기 직후에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랬어요. 근데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중국 특수가 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는요. 그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고 반도체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중국이랑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엄청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킬러 앱이 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한번 또 먹거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10년의 먹거리가. 그런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전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이게 전제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만약 이 땅에 나타나 준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더 혁신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경기만 좋더라도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의 대미 수출을 늘려서 우리 경기도 좋게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미국으로 공장 들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어라, 미국에 투자하라 하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도 늘어날 여지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어떤 연결 재무제표상 네. 재무제표상 숫자로만 좋아지는 그런 뭔가 좀 껍데기만 낫지 않을까. 물론 그게 껍데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보다 그냥 그 말씀의 논리대로 따라가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의 논리대로만 따라가면 네.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럼 우리는 달러를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달러를 버는 게 예전에는 수출을 해서 벌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주식을 많이 산다면서요.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미국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거기서 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해외 부문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역할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러를 버는 방법이 전통적인 제조 그리고 수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와 뭐 배당 이자 소득 뭐 이전 수지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 미래 달러 자산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하. 왜냐하면 성장이 나는 데에서 해외에서 농사 지은 걸로 갖고 들어와서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벌어오겠다. 그게 일본이잖아요. 예. 그게 엔화 이제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갖고 돌아오는 게 엔캐리 청산이잖아요. 네네네네. 막 청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어떤 게 열릴까? 저는 분명히 금융 사이드나 투자 사이드에서는 충분히 우리 개인들이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 20여 년간에 걸쳐서 미국으로 나갔던 것들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결실을 봤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수출로 안 되면 금융으로라도
사실은 벌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서 혁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질문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고민해볼 영역이 있다. 그게 옛날하고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아, 네네. 한국인들이 미국장을 이제 한국장처럼 만들고 예, 있다 예,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의 대전환 우리 오건영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투자의 네, 관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하면서 해주시고 아, 예. 끝내실 수 있다면요. 예, 결국엔 이제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거는 달러 엔 금에 대한 얘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패턴에서 달러나 금이나 엔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달러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네. 그러니까 1000에서 1200원 사이를 되게 횡보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달러에 대한 대전환이고요.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10년 이상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엔도 마찬가지로 좀 변화를 겪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의 그게 이제 엔화의 대전환이 되는 거고 금이라는 자산은 사실은 대전환이라는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흐름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흐름의 연장이라는 거는 위기가 찾아오거나 했을 때 종이돈을 조금 풀고 싶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네네네. 욕망, 예. 예, 유혹. 이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보인다. 투자 관점을 찾을 수 있는가? 예, 그런 관점에서 달러 엔 금이라는 건 이제 접근해 봤고요. 그럼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내일 금은 언제 오르냐, 달러는 다음 달에 얼마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해외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지금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미국 주식 이렇게 종목으로 담아봤겠어요? 펀드로 담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펀드도 잘 안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 같은 것도 하려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보려면 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환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갖다가 과거의 스토리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지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의 대전환 나오자마자 1등. 나오자마자 경제 경영 부문 1등 베스트셀러. 이 책은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세 분 선정해서 저희가 책도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와이즈 부스터도 요 유튜브 영상 바로 밑에 그 링크 있으니까요. 와이즈 부스터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네. 잘 외웠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건영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